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알건 삼국지 오늘 제가 준비한 6번째 장면은 옥새를 숨기고 맹약을 어긴 손견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연희의 제목에는 이제 손견 배약이다. 손견이 약속을 어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비, 관우, 장비 이 삼형제를 결국에 여포가 당해내질 못하고 이제 퇴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진격하자 하고 다시 손견이 이 의병대의 선봉이 돼서 이 호래관으로 지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동탁이 손견을 어떻게 한번 회유해 보려고 그 이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서 자기 딸을 손견 아들한테 시집 보낼 생각이 있으니까 나랑 사돈을 맺고 이리 붙어라, 나랑 동맹을 맺자, 그런 제안을 동탁이 한단 말이에요. 손견이 동탁은 이 역천무도 어떤 하늘을 거스르고 굉장히 이 무도한 그런 놈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놈하고 사돈은 무슨 얼어 죽을 사돈이냐 하고 막 호통을 쳐서 그 이각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각이 이 원문에 보면 포두 서찬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머리를 싸매고 이 쥐새끼처럼 도망가더라. 그래서 이각이 동탁한테 가서 손견이 말하기를 뭐 당신하고 사돈은커녕 막 그냥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막 나를 오히려 꾸짖길래 진짜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왔습니다 하니까 동탁도 이제 동탁도 뭐 성질이 있잖아요. 내가 내 딸을 시집 보내겠다 그랬는데 뭐 손견이 그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그 손권이 관우랑 사돈을 맺자고 하니까 관우가 어떻게 호랭이 새끼를 개새끼한테 시집 보내냐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또 어떤 그 관우가 죽게 되는 그 어떤 이게 뭐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관우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어떤 트리거를 마련했던 것도 이제 그런 관우의 어떤 좀 이렇게 이 필터링 되지 않은 그런 말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튼 동탁도 이제 그 거절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사람이 거절당하면 이렇게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부르잖아요. 항상 동탁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유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한테 손견의 기세가 지금 저게 만만하질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유가 이제 수도를 옮기자고 그 전한의 도읍이었던 다시 장안으로 이 장안이란 데가 지금 그 섬서성 서안 지역 그쪽을 우리가 이제 옛날엔 장안이라 그랬다 그러거든요. 중국사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항상 이 전서후동입니다. 주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항상 서주가 먼저고 대개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그리고 동주가 전국시대가 이제 나중이고 한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안이 먼저고 항상 동안이 나중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는 항상 이 서장안이고 서쪽은 장안을 수도로 삼고 동쪽은 낙양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서쪽일 때는 장안, 동쪽일 때는 낙양이다. 그 서주, 동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서주의 수도였던 호경이라는 데가 약간의 이제 지금 이 지리상의 차이는 아주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맨 거기가 서안이에요. 그 호경이라는 데가. 그리고 동주가 수도로 삼았던 나급이라는 데 거기가 이제 맨 낙양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어떤 허난성, 하남성이죠. 그러니까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섬서랑 하남은 이렇게 바로 이 섬서성이랑 하남성은 붙어있기 때문에 서안이랑 낙양은 사실 그렇게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그대로부터 자꾸 수도를 옮겼던 것인데 거의 이제 역대 중국의 왕조는 이 서안 아니면 낙양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진나라도 그 함양이라고 하는데 진나라 수도 거기도 맨 이제 이 서안 인근이에요. 거기가 수나라도 처음에 이 대흥이라는 그게 이제 맨 서안이고 나중에 이제 동도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게 지금의 어떤 낙양 근처고 당나라도 우리 장안이 그게 맨 서안입니다. 나중에 이제 당나라도 낙양으로 옮기고 그리고 송대 들어가서 이제 어떤 카이펑 그 개봉이라는 데로 약간 이 어떤 수도를 틀게 됐다가 이제 북송의 수도는 개봉이고 남송의 수도는 이제 그 이만이라 그런 데는 거기는 이제 지금 현재 항주, 절강성 항주를 옛날에 이만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원대 들어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 몽골족들이 이게 이 북방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북경을 그 당시 어떤 대도라고 하는 그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북경을 근거지로 삼기 시작하면서 명나라도 처음에는 이제 남경에서 그 몽골한테 항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몽골족들을 몰아내고
나서는 이제 영락제가 그냥 북경으로 천도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청나라도 그 만주족들은 얘들은 그냥 이 만주고 몽골이고 얘들은 북쪽이 그냥 편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북경에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뭐 우리가 중국의 수도다 하면은 대번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북경인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불과 몇백 년, 한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늘 중국에서 수도라 그러면 그거는 거의가 장안 아니면 낙양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천년고도다 하면 옛 신라의 어떤 설화벌, 설화벌이 지금 경주잖아요. 그래서 뭐 수학여행도 항상 우리가 경주로 많이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아요. 중국에도 이제 7대 고도라 그러면 제일 먼저 사실은 나오는 게 그게 북경이 아니라요. 늘 서안과 낙양입니다. 서안 낙양에 이제 플러스 거기 뭐 북경, 남경, 그리고 이제 개봉, 항주, 뭐 안양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혹시 중국 여행을 한번, 특히 내가 역사 문화적인 맥락에서 중국사를 내가 한번 정말 직접 그 요체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대만으로 가시는 게, 대만 고궁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 좀 보시면 이제 그쪽으로 전부 이제 모택동이가 이 집권하면서 모든 그 문화재를 대만으로 옮겨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학자들도 이제 전부 그 중국에서 이제 뭐 저기 문화혁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을 탄압하고 그러니까 대만으로 다 옮겨가면서, 그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저기 장개석이가 이 배에다가 전부 그 중국의 그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재들을 싣고 그 대만 해협으로 건너가니까 이제 이 대포를 그냥 다 준비를 해놓고도 모택동이가 이거를 쏘질 못했다. 그 문화재들을 바다에 수장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전부 이 한족들의 근본인데,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대만을 가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근데 이제 정말 그 본토의 그런 역사,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이제 상해나 그냥 이런 데 가서, 완전히 그 상해란 데는요, 이 상해란 데는 현대 중국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뭐 상해 뭐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뭐 사실 강남은 상해에 비하면 우스워요. 강남은. 아무튼 그런 혹시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그 어떤 중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서안이나 낙양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 같이 둘러보실 수 있어요. 뭐 되게 이제 코스가 그 서안, 정주, 낙양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그쪽으로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삼국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동탁이 낙양에서 이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그 후한 시대는 낙양이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양에서 다시 이 서안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동탁이 저질렀던 그런 엄청난 만행들, 이미 삼국지 당시에 광무제 이후로 굉장히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서안은 굉장히 그 당시에 낙후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수도가 모든 이 인프라가 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서안은 그 당시에 굉장히 낙후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길로 지금 백성들을 어떤 황무지로 몰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사람들이 동탁한테 가서 이제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이 천도를 하는 거는 무리수입니다. 그렇게 수도를 옮긴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 여러 사람이 가서 간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탁이 거기다 대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석소민제. 그래서 어째서 이 하찮은 백성들을 내가 아깝게 여기겠느냐? 내가 왜 이 하찮은 버러지 같은 백성들을 아깝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동탁이.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망언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게 소위 동탁이라는 사람의 리더로서의 그 뭐랄까 어떤 그릇, 깜냥인데 리더 자질이 애초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동탁은. 이제 수도 옮기는 그 비용을 마련한다고 동탁이 괜히 그 뭐 별 다른 특별한 죄도 없는 그 낙양의 부자들을 전부 그냥 반역자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떠나면서도 이게 그냥 안 떠난단 말이에요. 낙양 성문이란 성문에 전부 불을 지르고 백성들 살던 집도 그냥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종묘랑 뭐 궁궐의 어떤 뭐 관청들 이런 데까지 다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옛날 그 로마의 그 미치광이 그 네로처럼 그런 짓을 한다고. 그리고 역대 왕족들의 무덤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던 막 그 보물들 이런 것까지 심지어 다 도구를 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축 끌듯이 끌고 서안으로 떠난단 말이죠, 동탁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각하고 곽사, 이 둘이 이 선발대가 돼서 백성 수만 명을 어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몰아서 장안으로 가는데 백성 한 부대마다 군사 한 부대를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백성 한 부대, 군사 한 부대, 백성 한 부대, 군사 한 부대, 이렇게 애벌레처럼 백성 군사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군사들을 끼워 넣어서 호상타압이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상호 간에 그냥 아주 서로 이 군사들이 백성들을 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눌러서 아주 잡아서 끌게 했다. 그 소를 도살장에 끌고 가듯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막 백성들이 거기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부대껴 죽고 또 군사들이 그냥 이 동탁 군사들이 엄한 그냥 백성들의 아내와 딸을 맘대로 그냥 간음하고 겁탈하고 또 백성들 식량까지 그 얼마 안 되는 거 다 뺏어 먹고 조금만 느리게 걷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제곡 울부짖는 그 소리가 아주 하늘에 진동을 하더라. 아주 이 아비규환인 상황인 거죠. 그렇게 동탁이 빠져나가고 난 그 낙양에 이제 손견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낙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손견이잖아요. 그리고 조조가 이제 따라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원소를 찾아가서 조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동탁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저놈이 지금 이 수도를 우리 광부제 때부터 그래도 우리가 터전으로 삼았던 이 수도를 완전히 지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지금 백성들을 전부 볼모로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그 중인데 우리가 이 백성들을 구제해 주지 않으면 누가 구제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조도 굉장히 이제 사람이 좀 그 뭐 여백사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어떤 이상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조조가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원소한테 그냥 출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원소란 사람들이 뭐 이 그런 말을 하잖아. 원소랑 그 제후들이 모여서 그냥 뭐 병사들이 지금 많이 지쳤고 과연 이걸 쫓아가는 게 우리가 맞냐 그 의구심이 든다. 지금 막 이거 다 여기저기서 불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조가 그 자리에 모인 여러 제후들을 막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붙들고 막 옷자락 붙들고 그런 막 쫓아가야 된다고 지금 당장 군사를 좀 모아달라고 막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조조가 태수들이 전부 그냥 조조 말에 좀 반응이 좀 시큰둥하잖아요. 지금 가벼이 움직여서는 좀 좋지 못할 것 같다. 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조조가 이제 막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니까 에이샹 이런 하나같이 비용신들하고는 이 어떤 수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수자 부족 여모다. 그래가지고 수자라는 거는 어떤 이 덩치만 산만했지 아주 그 애들처럼 이 여리여리한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속은 애들보다도 못한 이런 쫄보 새끼들하고는 내가 더불어서 이 일을 도모하기에 도저히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하고는 자기 혼자 막 성질이 나니까 군사들을 막 이끌고 출병을 했다가 사실 여기서 조조가 그냥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구제해주고 동탁도 막 죽여버리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그림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매복을 시켜놔가지고 그래 사실 조조가 거기서 매복하고 있던 여포한테 된통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깨에 막 화살을 맞고 막 도망가다가 그냥 거의 뭐 진짜 죽을 뻔한 거야 그게. 그래서 막 조홍이 그런 말 하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것도 천하에 나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조조는 천하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조조를 업고 그 강을 건너고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 조조가 진짜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목숨을 진짜 겨우 부지한단 말이에요. 조조라는 사람도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이렇게 거치는데 굉장히 목숨이 질긴 사람이에요. 조조도. 어떤 이 낙양은 낙양대로 완전히 개판이고 전부 이제 그 의병들이 막 그 손견이 시켜서 청소하고 막 그 동탁이 무덤들 파헤쳐 놓은 거 그거 다시 다 그냥 이거 삽질해서 덮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있다면 귀신들도 얼마나 성질이 닿겠습니까? 그 능을 갖다가 다 파헤쳐 놨는데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이 제후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던 찰나에 손견이 뭘 발견하냐면 그 옥새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물에서 막 은은하게 이렇게 막 그 빛이 뿜어져 나와서 가서 보니까 웬 궁녀가 하나 그 우물에 빠져 죽어 있는데 그 건장전이라는데 그 목에 걸려 있는 이제 그 비단 주머니를 막 끄집어내서 열어 보니까 그 안에 전국세라는 게 들어 있잖아요. 어떤 이 전국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라를 전할 때 쓰는 그러한 옥새를 전국세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누가 봐도 이게 옥새가 맞거든. 이 전국세 위에 그 이사라는 사람이 왜 그 시황제 때 그 소전이라고 우리가 문자를 우리가 진시황이 했던 업적 중에서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문자 통일이란 말이에요. 뭐 도량형 통일 무슨 뭐 도로 깔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나오는데 이 소전이라는 거 그 이전까지는 대전이라는 어떤 글자를 썼단 말이야. 이제 갑골문에서 산발 이런 거에 이제 새겨놨던 뭐 대우정이나 이런 정종문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그림 문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론 소전이라는 것도 그림 문자지만은 이제 좀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금문이나 대전이나 이런 것들을 심플하게 다듬어서 문자 통일을 했던 게 이사의 큰 어떤 업적이란 말이에요. 소전으로. 그래서 그 이사가 직접 소전으로 수명우천 기수영창이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그 온전함이 길이 빛나리라 하는 그 8글자가 이 전국세 위에 그냥 다 소전으로 써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그 정본가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늘이 이 전국세를 지금 손견, 주군께 준 것은 주군께서 구오의 자리에 오를 뿐이란 그런 얘기다. 이제 구오라는 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주역을, 제가 뭐 지금 주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주역에 보면 항상 주역에 이렇게 어떤 이게 괴가 있고 이게 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 때 항상 이 9, 5의 자리, 이 9 다섯 번째 9, 5의 자리는 이게 2랑 항상 응하는 자리라 그러고, 항상 이 9, 5는 다섯 번째 자리는 대개 군주의 자리, 이 9, 임금의 자리를 상징한다 그거예요. 9, 5라는 거는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늘이 손견 당신의 손에 전국세를 넘겼으니 빨리 이걸 챙겨서 우리 강동으로 일단 튑시다, 돌아갑시다 하니까 손견이 네 말이 맞다 하고, 내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다고 원수한테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빨리 이거 챙겨서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 참 웃긴 게, 그 손견 부하 중에 전부 이제 입단속을 시킨다고 시켰는데도 누가 그 원소랑 같은 고향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날 밤에 이 손견을 배신하고 원수한테 가서 이걸 보고를 하잖아요. 손견이 아까 우연히 뭘 발견했냐면 전국세를 얻고는 그걸 들고 이제 내일이면 강동으로 튀려고 그럽니다. 하니까 원소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일단 알겠다 하고는 다음날 이제 기다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손견이 진짜 찾아와서 막 변명을 하거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뭐 강동으로 먼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원소가 그 자리에서 손견을 추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손견이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냥 당황을 하니까 그냥 막 하늘을 막 가리키고 그냥 맹세를 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만일 이 보물을 얻고도 사사로운 어떤 욕심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감추고 있다면, 이게 은닉할 때 닉자란 말이에요. 은닉했다면 내가 지금 전국세를 훗날 어떻게 된다? 훗날 나는 좋게 죽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냐면 이 칼이나 화살에 맞아서 그렇게 이 아주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막 하늘에 대고 손견이 그냥 얼떨결에 그런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훗날 내가 만약에 전국세를 지금 진짜 숨겼다면은 나는 훗날 이렇게 제명대로 다 살질 못하고 칼이나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제후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이 손견이 그래도 문대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거 좀 정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니까 원소가 이제 그 스파이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너 우물에서 네가 전국세 건지는 거를 손견하고 같이 옆에 있다가 봤냐 못 봤냐. 그러니까 손견이 그냥 막 이게 너무 당황스럽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칼 뽑아서 그 스파이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소가 당신이 지금 이놈을 죽이면 그게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증거다. 한바탕 소동이 일고, 근데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센터를 까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체면도 있고 그 뭐 손견이 무슨 그 뭐 일개 그 장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견이 어쨌든 그 강동으로 옥새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제 중간에 그 유경승이라는 사람이 형주의 유표가 원소의 편지를 받고 이제 형주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손견한테 또 진짜를 붙는단 말이에요. 옥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견이 아까 이 말을, 아까 했던 똑같은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옥새를 감추고 있다면 나는 칼이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마치 성서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떼는 그 베드로처럼 2번이나 자기 목숨을 걸고 부인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참 웃긴 게 결국 진짜 손견이 머지않아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손견이. 좀 이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 강의를 이어나가면서 그 장면이 또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제목을 견물생심이다 그렇게 잡았는데,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막상 그 물건을 보게 되면 전혀 마음이 없던 사람도 뭐 혹은 그럴 수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수만 번 정말 혹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나는 거기서 뭐 이러저러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아무튼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사람도 막상 그 물건이나 이 물이라는 거는, 이거는 동양에서는 대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개 이벤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인시던트라 그래야 되죠. 사건.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내가 그런 상황이야, 상황. 물이라는 거는 어떤 이벤트, 사태, 상황, 그런 걸 물이라 그런단 말이죠, 동양에서. 꼭 물건만을 물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처하게 되면, 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꾸만.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강좌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어떤 인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막 타오르는 불길 같고, 또, 차갑게 식었을 때는 꽁꽁 얼게 된 그런 얼음같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이 마음의 빠르기라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빠르냐면 잠깐 사이에, 이 면왕지간이라는 거는 몸을 이렇게 굽혔다가 젖혔다 폈다 하는 그 아주 잠깐 사이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온 세상을 두 번 돌고도 두 바퀴나 돌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지구 두 바퀴를 순식간에 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 마음이 빠르기라는 게. 그리고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는 정말 이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지만 한 번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세 하늘로, 이 하늘에 가서 달라붙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세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성을 냈다, 뽐냈다 하면서 도저히 어떻게 잡아 메어둘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다. 그것이 인심이다. 그런 얘기가 장자에도 실려 있습니다. 제유라는 데 보면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서경에 보면 그 인심유이 도심유이다.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너무나 작고 희미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떤 사심, 그죠? 아까 그 손견, 전국세를 손에 넣은 손견의 어떤 사심, 어디 갔어? 사자? 이 사자, 사사로운 마음. 이 어떤, 아까 그런 말 하잖아, 손견이. 내가 사심을 갖고 만약에 옥새를 감췄으면 나는 죽어도 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심이라는 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곧 사심이란 얘기거든요. 사사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늘 그것이 위태로운 것이고, 그리고 도심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심의 반대는 어떤 의리를 따르는 마음이라는 거죠. 의리를 따르는 마음은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희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정유일 윤집궐중이다. 오직 이 정신을 정말 집중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정밀하게 살펴서 진실로 윤집궐중, 진실로 그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게 윤집 기중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경의 16자, 지금 이게 4416 16자잖아요. 이 16자를 인심유이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궐중이다. 이 16글자를 갖다가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16자 신법이다 그래가지고 무척 이것이 과거로부터 이 유학자들, 특히 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참으로 종잡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 생각을 저도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갖게 되고, 지금 이 삼국연의에 등장하는 손견 보고 과연 저 욕심쟁이 말이야, 의리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약속을 저버리고 맹약을 저버리고 그렇게 과연 손견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이,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종잡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손견도 아까 그러잖아요. 막 하늘에 맹세를 해가면서까지 내가 칼이나 화살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뭐 이런 아주 뭐 요즘 세태나 이 옛날만 꼭 이랬던 게 아니라, 이게 비단 어떤 삼국지 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오늘날에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비슷한 손견과 같이 이 견물생심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나는 모른다, 무조건 잡아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신과 우리 제갈건 채널의 여러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거거든요. 유정유일 윤집궐중, 오직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이 유정유일이라는 게 정신을,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정신일도는 하사불성이다.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하사불성 못하는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정유일 윤집걸중 오직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진실로 인심과 도심 위태로운 인심과 작고 희미한 도심의 중도를 잡으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좀 바라게 됩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